아들 집에 매일 가면 안 되나요? 아들이 결혼하고 근처에 살아요. 얼마 전 손주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서 그 며칠 좀 애기 보랐어요. 하루에 10분도 안 있었고 김치도 주고 볼일도 볼 겸 간 건데 근데 며느리 표정이 좀 제가 들어가자마자 급히 청소를 시작하더라고요. 손주 안아보려니까 아기 금방 자서 깨면 힘들어요. 하길래 그냥 웃으며 나왔어요. 손주 보러 갔다가 서운한 말만 들었네요. 그날 이후로 뭔가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자주 오지 말라고. 그 말이 너무 서운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죠. 시어머니의 사랑은 왜 오해만 받을까요? 그런데 또 손주가 눈앞에 아른거려 발길이 아들 집으로 향해요. 솔직히 제가 가서 손주 봐주면 며느리도 쉬고 더 편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시댁이 불편하면 차라리 멀리 집을 얻지. 가까이 살면서 자주 오지 말라니요. 솔직히 괘씸합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댓글로 솔직하게 말해줘요. 김장하러 오라니까 며느리가 당당하게 싫다네요. 우리 집은 해마다 김장을 집안 행사처럼 해왔어요. 식구들 모여서 도와주고 끝나면 같이 밥 먹는 연중 큰일이죠. 올해는 며느리도 들어왔으니 아들에게 주말에 김장하러 오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눈치 보니 며느리 때문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안 행사니까 꼭 와야 한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너무 당당하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결혼했으면 이미 원가정에서 분리돼 새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오라 하시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김장하는데 혹시 시간 되면 와서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을 하셔야죠. 생신 챙기고 명절 가고 제사 챙기고 안부 인사드리는 건 도리지만 김장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못 간다고 하면 됐지. 왜 또 저한테 직접 전화하셨는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했습니다. 평생 가족이면 당연히 함께하던 김장이었는데 제가 너무한 건가요? 아니면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달라진 건가요? 알고 보니 우리 엄마가 상간녀였습니다. 드라마 볼 때마다 엄마는 말했어요. 왕년에 내가 못 꼬신 남자가 없었다고. 그땐 그냥 웃었어요. 이사 준비 중에 엄마가 아빠 책장 뒤에서 낡은 사진과 편지 묶음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 여자는 엄마의 젊은 시절 친구였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싸움이 터졌고 엄마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 여자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그럼 지금껏 그 여자 잊지 못했던 거네. 어떻게 나랑 살면서 이럴 수 있어? 그럼 나는 뭐야? 아빠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어요. 내가 빼앗은 지숙이 내 친구이자 한때 내 아내였던 내 첫사랑이다. 그 사진 한 장도 안 되냐? 결혼하고 나서야 지숙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 그 뒤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나는 미련 없다. 그날 이후 엄마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장난처럼 하던 그 말, 왕년에 내가 못 꼬신 남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고민합니다. 사람의 과거를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남편 용돈 때문에 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저희는 결혼 7년 차고 6살 딸아이 키우고 있어요. 근데 돈 얘기만 나오면 피 터지게 싸워요. 남편 새우 420 정도 벌고 용돈으로 110을 가져가요. 출퇴근 15분 거리라 기름값 거의 안 들고 핸드폰비, 술, 담배, 커피도 전부 용돈에서 쓰라 했더니 자기는 이걸로 못 산다며 매번 난리를 쳐요. 맨날 하는 말이 돈 벌어서 다 널 준다. 나도 돈 버는 재미가 있어야지. 제가 남편에게 월 300씩 받는데 제가 후이오식하면서 사는 줄 알아요. 입이 짧은 딸아이 때문에 한우, 굴비, 과일 이런 거 사느라 돈이 쫙쫙 나가고 유치원비, 사교육비, 옷, 장난감, 보험 이런 기본 육아비로 100은 그냥 나가요. 집 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 병조사비, 생활비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근데 남편은 제가 한우 한 번 먹었다고 제가 귀족처럼 산다며 또 화를 내요. 결국 또 싸웠어요. 남편은 용돈 더 달라고 하고 저는 줄 돈이 없다고 하고 계속 부딪히기만 해요. 다른 집 남편분들 용돈 얼마 받으시나요? 여자친구가 50세인데 이세 계획 가능할까요? 나이 차이 13살. 여자친구가 50세라는 걸 알았을 때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전자회사에 근무하는 37살 미혼 남자입니다.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오신 분을 처음엔 그냥 동료로만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하게 잘 챙겨주시고 포용력 있고 스마트한 매력에 점점 마음이 갔습니다. 퇴근 후엔 식사도 하고 휴일엔 등산도 다니며 가까워졌고 결국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안이라 전혀 몰랐거든요. 그분은 50세였습니다. 저는 2세를 꿈꾸고 있는데 물어보니 50대 초산도 있고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안 되면 그냥 아기는 포기하고 우리 인생을 즐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불안합니다. 사실 저는 언젠가는 꼭 아빠가 되고 싶거든요.
과연 이 여자 나이에 아이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이런 사람은 하지 않죠.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어요. 처음엔 그냥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진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혼잣말을 하루 종일 해요. 그냥 잠깐도 아니고 진짜 8시간 내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음에는 휴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네. 한 번은 컴퓨터 작업하다 문서를 저장하지 않아 갑자기 날아갔는지 아이씨, 잠깐만, 아니지. 아, 저장 미쳤네, 미쳤어. 정신 차려 밤새고 싶냐? 이런 말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이래요. 심지어 클릭 소리랑 같이 문서를 클릭. 아, 이거는 휴지통에 이런 식이에요. 저는 처음엔 그냥 웃겼어요. 근데 계속 들으니까 집중이 안 돼요. 회의할 때도 혼자 고개 끄덕이면서 맞네, 그렇지. 이러고 있어서 다들 시선이 그쪽으로 가요.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입 밖으로 말 안 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혼잣말이 습관인 걸까요? 이런 사람 여러분 회사에도 있나요? 여동생이 예비 신랑, 나랑 헌팅포차에서 저는 20대 여자예요. 며칠 전 여동생 상견례 자리에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동생이 예비 신랑이 바로 1년 전 헌팅포차에서 저한테 번호 물어봤던 그 남자였던 거예요. 그날 그 남자 친구들과 제 친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도 이상하게 해서 저희가 불쾌한 반응을 보이자 계산도 안 하고 완전 먹튀해 버렸어요. 그날 너무 열받아서 제 뇌 속에 그 인간들 얼굴을 박제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쓰레기 같은 형편없는 사람이 설마 내 동생이 예비 남편으로 다시 볼 줄이야. 상견례 자리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도 저를 알아봤어요. 표정이 순간 딱 굳더라고요. 근데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은 모른 척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생각할수록 너무 불쾌하고 동생이 상처받을까봐 무섭기도 해요. 그래도 제 동생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퇴근 시간마다 나를 막는 그 사람. 고작 그 몇 분 때문에 화가 납니다. 고작 이런 일로 짜증난다는 게 웃기지만 이게 주 5일 매일 반복이라 미쳐버리겠어요. 우리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세대. 퇴근 시간만 되면 2층에서 다 눌려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10,000원 되고 우린 그냥 멍하니 기다립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부서 퇴근 루틴이에요. 야근 아니면 전원 단체 퇴근. 그리고 그 중 한 명, 문제의 그분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돼서야 가방 주섬주섬, 폰 찾고, 코트 챙기고, 화장실 갔다가 또 뭐 흘리고 그 사이에 엘베가 내려왔는데 또 놓쳐요. 결국 5분 10분씩 늦게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했어요. 대리님 정시에 바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모두들 조금 힘들어 하시네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행동은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똑같이 행동하더군요.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칼퇴 1분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루틴이 제 멘탈을 갉아먹습니다. 요즘 집안에 축 처진 멸치 한 마리가 돌아다녀요. 제 남편은 밥을 안 먹어요. 정말 더럽게 안 먹어요. 혹시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참고로 병원도 한의원도 완전 거부해요. 남편한테 왜 밥을 안 먹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밥 먹는 게 귀찮대요. 회사에서 먹는 점심이 유일한 한 끼예요. 집밥도 싫고 배달 음식도 싫고 그냥 입속에 밥 들어가는 게 귀찮대요. 평소에는 자칭 영양분 다 들어있다는 밀쉐이크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고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같은 영양제로 하루를 버텨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잘 먹어 남편 눈치가 보여요. 정말 요기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지만 꼭 참고 있어요. 집에 오면 힘이 없는지 늘어져서 잠만 자요. 말 그대로 축 처진 멸치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느낌이에요. 점점 말라틀어져 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더 미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러다 진짜 사람 하나 말라 죽는 거 아닌지 정말 걱정이에요. 청첩장 받고 돈 안 보냈다고. 저는 중견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직원은 150명 정도고 그중에 제 팀은 20명 정도예요. 근데 얼마 전 다른 부서 남자 직원 한 명이 저한테 청첩장을 줬어요. 층도 다르고 사무실도 달라서 그동안 마주친 건 주차장이나 구내식당에서 몇 번 본 게 전부였어요. 만나면 눈인사하는 정도? 사적인 대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청첩장 받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요즘은 동료도 10만 원은 해야 한다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결혼식에도 안 가고 축의금도 안 보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분이 저한테 너무 서운해하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도 인사 없이 지나가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딴 데 보는 느낌. 누가 봐도 저한테 서운해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축의금도 안 보낸 사람이랑 꼬리표가 붙은 기분이에요. 저 진짜 잘못한 걸까요? 나랑 대화 한 번 안 했던 사람인데 청첩장 받고 축의금 안 낸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 결혼식에 오지도 않은 절친이 자기 결혼식에 와달라고 하면 가야 할까요? 저는 35살 여성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절친.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사소한 다툼으로 절교하면서 제 결혼식엔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다시 연락이 닿아 지금은 예전처럼 지내고 있지만 막상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생각해보면 저와 관계가 회복된 후에도 아이 돌잔치 할 때도 그 친구는 안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헷갈립니다. 내 결혼식엔 안 왔으면서 난 가야 하나? 축의금은 또 얼마를 해야 하지? 사실 다른 친구 결혼식에 가서 얼마 축의했네. 큰돈 썼어. 이런 이야기도 이젠 부담이 돼요. 저도 이런 계산적인 마음이 싫지만 차라리 생각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런 고민조차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 결혼식엔 오지 않은 친구의 결혼식.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결혼 2년차 직장인 며느리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 삶을 가장 크게 갉아먹고 있는 존재가 제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최소 30번은 전화를 하세요. 시간 가리지 않고요. 아침 6시에도 걸고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도 걸고 저녁에 퇴근하고 겨우 누워있을 때도 새벽에도 전화가 울려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화 내용이 별 내용은 없어요. 오늘 반찬 뭐 해먹었냐? 남편은 밥 잘 먹냐? 왜 통화 길게 안 하냐? 요즘 목소리가 왜 툭툭 끊기냐? 이런 사소한 잔소리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요.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업무 중 전화 받기 어려운 것도 바쁘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냥 걸어요. 배려가 없다는 말로도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아예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바로 카톡을 보내요. 저 어떡하죠? 절친 축의금 얼마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자고 11년지기 찐친 결혼식이 잡혔어요.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낸 친구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큰데요. 솔직히 말하면 전 축의금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서 금액 감이 전혀 없어요. 오빠는 20만 원 내라 하고 엄마는 15만 원이면 충분하대요. 근데 저는 그게 적은 건지 많은 건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리는 말도 다 달라요. 한 친구는 10이 딱 좋다. 왜냐면 네 결혼할 때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직장 동료는 지금은 찐친이어도 사람 관계는 한순간에 바뀌더라. 자기는 20년지기 친구랑도 멀어졌다고. 그래서 후회 안 할 금액으로 하라는데 그 금액이 도대체 얼마죠? 결혼식도 하기 전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요. 진짜 이럴 땐 얼마를 하는 게 제일 적당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내실 건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 여친 사진을 아직도 소장하는 남편. 부부끼리라면 서로의 과거까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이제 2년.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신혼다운 시간도 없었죠. 어느 날 남편 컴퓨터 화면에서 전 여친 사진을 봤어요. 그냥 옛날 사진이 아니었어요. 결혼 후 애 낳던 해에도 그 여자의 사진을 자기 자신에게 메일로 보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 독사진, 움짤, 셀카, 심지어 안고 있는 사진까지. 그걸 왜 굳이 내게 쓰기 메일로 보내며 남겨뒀을까?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냥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언제 지워도 상관없고 그때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싶어서 보관해놨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진짜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결혼 1년 차에 아내가 임신 중이던 시기에 전 여친 사진을 꺼내보고 메일까지 보내는 남편. 그건 단순한 추억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남자 믿을 수 있겠어요? 저 아기 때 돌반지는 누구 건가요? 저는 중학생이고 명절마다 받은 용돈을 조금씩 아껴서 통장에 모았어요. 다음 달엔 얼마까지 모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요. 근데 엄마가 제 통장에서 자꾸 돈을 빼가요. 엄마 돈이 있는데도 제 돈으로 카페에서 브런치도 드시고 저녁엔 친구들이랑 술집 가고 노래방도 가요. 며칠 전에는 아기 때 받은 돌반지도 팔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돌반지는 제 거 아닌가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잘 모아뒀다가 결혼할 때 준다고 하던데요. 왜 우리 엄마는 제 동의도 없이 제 돈이랑 제 돌반지를 야금야금 쓰시는 걸까요? 돈이 빠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계좌 비밀번호는 바꾸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엄마가 화내실까봐 너무 무서워요. 엄마는 불독같으신 분이라 아빠도 못 건드려요. 덕분에 저도 중2병이 없어요. 그래서 말도 못 꺼내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제가 제 돈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게 정말 가족이 할 짓인가요? 형님, 누나, 어르신분들 모두의 조언이 필요해요. 장원영 때문에 저는 50대 후반 여성인데요. 요즘 진짜 미칠 것 같은 일이 있어요. 바로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이 뭐만 하면 장원영 얘기를 꺼내요. 휴대폰 배경도 장원영, 컴퓨터 배경도 장원영.
유튜브도 켜기만 하면 장원영 스캠이 줄줄이 나오고 남편은 그걸 보며 해에 웃고 있어요. 그 모습이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저도 장원영 씨 예쁜 거 인정해요. 근데 남편이 예쁘다 예쁘다 노래처럼 반복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어린 연예인에게 제가 질투를 하는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장원영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남편 때문에 그분이 미워지려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요즘은 남편이 퇴근하고 오는 것도 싫어졌어요. 어차피 또 장원영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장원영인데 왜 밥은 제가 하고 빨래도 제가 하고 돌봄과 생활은 전부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남편이 점점 이기적으로 느껴져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잘못일까요? 어떻게 이 감정을 다스려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손으로 평생을 버텼습니다. 내 손을 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손이 장난감보다 일을 먼저 배웠던 인생이었어요. 이 손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톱도 따로 깎지 않아도 어느새 닳아 없어져 버립니다. 한때는 이 손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 뒤로 숨겼어요. 이 손 보면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요즘은 관절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일 좀 줄이셔야겠다고 하더군요. 주사 한 방 놔주셨는데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그런데도 이 손은 또 일을 합니다. 이 손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밤에 잠깐 깨서 불 켜고 이 손을 보는데 제 손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흙수저로 태어나 평생 버텨온 시간들이 이 손에 다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손은 오늘도 조용히 내일을 살 준비를 합니다. 이 손으로 평생 버텼는데 가난만은 아직 저를 놓아주지 않네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 월급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저는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정규직이긴 한데 로테이션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한 달에 쉴 수 있는 날은 딱 2번이에요. 하루 12시간 근무 공식적인 쉬는 시간도 없어요. 손님이 없을 때 밥을 먹는데 먹다 말고 손님 들어오면 바로 뛰어나가야 해요. 이렇게 한 달 꽉 채워 일하고 세후로 받는 돈이 320이에요. 월급 받고 나면 늘 생각이 많아져요. 이게 많은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헛수고하는 걸까? 왜냐면 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 씻기도 귀찮을 만큼 녹초가 됩니다. 피곤해 지쳐 연애할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 한 달에 2번 쉰다고 해도 그냥 이불 싸매고 자고만 싶어요. 친구들 못 만난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손님 앞에서는 항상 웃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너무 지쳐요. 내가 버티는 게 대단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 일하고 세후 320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심 어린 댓글 기다립니다. 예쁜 성형은 여자 대 평균 자연미 여자. 남자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서 10년 동안 일하며 8천만 원을 모은 31살 여자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눈이 한 코만 하면 진짜 예쁘겠다. 배우 김고은 닮았다는 말도 듣는데 그냥 그렇다는 거니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남자들은 성형은 예쁜 여자랑 평범하지만 자연스러운 여자 중 누굴 더 결혼 상대로 생각할까요? 남자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요즘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거울 볼 때마다 자꾸 나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메이크업으로 가려도 자신감이 안 생겨요. 이 얼굴로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정말 외모가 사랑의 기준이 되는 걸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 코, 성형으로 자신감을 찾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 꼭 들려주세요. 엄마의 괴팍한 요리 신념. 새우젓 없는 인생은 없다. 우리 엄마의 요리 신념은 정말 강철보다 단단합니다. 모든 음식에 가는 소금도 간장도 아닌 그놈의 새우젓. 초등학교 땐 친구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크고 보니까 우리 집이 엽기였더라고요. 된장찌개, 육개장, 김치찌개. 그래요,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계란말이, 멸치볶음, 단호박죽, 불고기. 심지어 파스타랑 김밥밥에도 새우젓. 엄마는 늘 말씀하시죠. 새우젓은 천연 MSG야. 진짜 감칠맛은 이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랑 아빠는 밥상에서 눈 마주치며 오늘도 버텨보자. 한 번은 용기 내서 말했어요. 엄마, 파스타에는 새우젓 좀.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 내가 아직 새우젓의 깊은 맛을 몰라서 그래.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장 구하면 제일 먼저 새우젓 없는 세상으로 독립하겠다. 저만 이런 집에서 컸나요? 먹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데 정말 속상해요. 엄마의 고백, 자식 앞에선 말 못한 이야기. 30대 초반에 혼자가 됐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저는 50대 후반. 가진 건 없어요. 지금도 건물 청소를 하고 있죠. 지난날 자식들 학비, 생활비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작은 빌라가 전부입니다. 이번에 아들들이 지방을 떠나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반찬을 해들고 올라갔습니다. 처음 본 자취방은 딱 두 사람이 겨우 누울 만큼 작았어요. 바쁨과 피곤에 지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두 아들의 모습.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실 제가 혼자가 된 이유는 남편의 외도였어요. 그때 모른 척 한 번만 더 참았더라면 아이들이 지금보다 덜 고생했을까. 요즘은 그 생각이 자꾸만 나를 붙잡네요. 그 선택이 아이들을 지켜준 건지 더 아프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엄마 만나 고생만 하는 아들들 생각에 서울역 화장실에 앉아 지난 감정들이 터져나와 눈물이 났습니다.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착한 아들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이 미안한 마음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신랑이 될 남자의 늦둥이 초딩 동생 한마디에 파혼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양가가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었어요. 분위기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신랑이 될 남자의 가족은 늦둥이 초등학생 남동생까지 데리고 왔는데 시사 중에 아이가 반찬을 잘 못 집어 하길래 예비 신부가 자연스럽게 앞접시에 반찬을 덜어줬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동생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합격! 남자 쪽 부모님은 아유, 우리 집에 완전 합격했네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자 쪽 부모님 표정은 바로 굳어버렸어요.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건지, 며느리를 누가 합격 불합격으로 나눈다는 건지 모욕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바로 얼어붙었고 남동생은 그 뒤로 밥도 안 먹고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어요. 시사 끝나고 집에 가서도 계속 속상해서 올록였다고 합니다. 결국 상견례는 파행으로 끝났고 여자 측에서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파혼을 바로 통보했어요. 하지만 남자 측에서는 파혼은 받아들이겠지만 이게 그렇게 예민할 일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여자 쪽이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상황 누가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엄마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고3 올라가는 학생이에요. 근데 요즘 너무 괴롭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요. 엄마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거든요. 그날 학원 끝나고 친구랑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데 친구가 갑자기 오지 말라며 제 눈을 가렸어요. 제가 놀라서 손을 치우니까 엄마가 차 안에서 어떤 아저씨와 함께 있었어요. 엄마는 울고 있었고 그 아저씨는 엄마의 볼을 감싸면서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친구도 당황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일단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해줬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어요. 그날 밤 엄마가 씻는 동안 엄마 폰에 계속 문자가 뜨는 걸 보게 됐어요. 미안해. 내 맘 알지? 보고 싶다. 격겨웠어요. 아빠는 가족만 바라보고 늘 의리를 위해 일하는데 배신감이 밀려오고 화도 나고 토할 것처럼 마음이 뒤틀려요. 엄마한테 말해야 할지, 아빠한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저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시모가 해온 밑반찬 값을 돈으로 달라는 남편. 결혼 초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남편이 뭐든 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집, 우리 아기, 우리 미래.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말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당신은 돈 못 버니까 이제 내가 다 내잖아. 그러니까 밥이라도 좀 제대로 해. 생활비는 제가 벌 때 거의 제가 냈고 지금도 남편이 쓰는 돈은 전체의 절반도 안 돼요. 근데 남편은 이제 자기가 먹여 살린다는 착각에 빠졌어요. 시어머니는 자주 밑반찬을 보내오셨어요. 저는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이 나이에 장 봐서 반찬하는 게 쉬운 줄 아니? 아휴, 너는 바다만 먹으니까 모르지. 이걸 시간당 인건비로 치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그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겼어요. 근데 그 말을 남편이 이어받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해온 반찬값 돈으로 갚아야지. 그 순간 젓가락이 멈췄어요. 아기 키우라 쉬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 건데 돈 안 번다는 이유로 존중도 같이 사라졌더군요. 당신은 쉬잖아. 내가 벌잖아.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 반찬은 보기도 싫었어요. 자기 엄마가 해온 반찬값을 돈으로 달라는 남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육 6점 때문에 싸웠습니다. 결혼 8년 차 6살 아이 아빠입니다. 오늘 점심에 아내랑 애랑 수육집을 갔어요. 대자 58,000원짜리 솔직히 좀 비쌌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먹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딱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육이 6점 남았는데 제가 이건 저녁에 술안주 먹거나 내일 반찬으로 먹자 하고 싸가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라고요. 아니, 밖에서 먹은 건 밖에서 끝내야지. 그걸 왜 싸가?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니, 왜요? 내 돈 주고 산 수육인데 남은 걸 아침 반찬으로 먹으면 안 되나요? 아내는 그렇게 살면 찌질해 보인다. 저는 아니 절약은 미덕이다. 결국 수육 6점 때문에 30분을 싸웠습니다.
저는 그저 비싼 수육을 남기기 아까워서였는데 아내는 체면이고 자존심 문제래요. 결혼 7년 차인데요. 요즘 우리 부부 큰 문제보다 이런 작은 싸움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 수육 6점 싸가는 거 진짜 이상한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손주 외모 지적까지 무개념 시어머니 맞나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아기도 있어요. 근데 요즘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집 근처 온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니 이제 문 앞에서 전화하고 비번 눌러서 그냥 들어오세요.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손주 외모 지적이에요. 애 앞머리가 너무 없어. 대머리 같구나. 입술은 또 왜 이러니? 뒤통수가 납작해서 애가 참 볼품이 없네. 키도 올 때마다 안 크고 제자리야. 그러니 옷이 크지. 돌잔치도 제일 작은 룸에서 해라. 매번 볼 때마다 반복돼요. 듣기 싫다 말하면 어른들이 하는 소리라며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남편조차 엄마 편만 들어요. 자기 엄마가 없는 돈에 삼천냐 도와줬다며 그 정도 말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냥 한 귀로 흘리래요. 시어머니는 참견도 심해요. 자기 아들 생일이라고 소고기 넣고 미역국 끓여오라 하고 이유식도 도깨비 방망이로 해먹이라며 지적하고 부업한다고 하니 살림이나 똑바로 하래요. 출산 2주째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좀 도와달라 했더니 자기 아들 시키지 말라며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빠 칠순잔치에 와서 나는 한 점 먹었는데 고기가 없다. 고기는 왜 이리 비싼 걸 한 거야? 계속 투덜대고 33주차 임산부 일대 이바지 음식 갖고 시댁에 갔더니 집이 초라하다며 저를 밖에 세워두기까지 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남편과도 싸우고 이혼 얘기까지 나와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제게는 너무나 절실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 생일 까먹은 게 죄입니까? 지난달 제 생일 해외 사는 며느리에게 카톡 한 줄 없더군요. 몇 달 전 며느리 생일 때 제가 깜빡하긴 했지만 며느리와 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자주 못 만나서인지 아직은 좀 서먹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거 좀 서운하다고 시어머니 생일을 씹다니. 너무 괘씸해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이럴 수 있니? 내가 생일 연락 한 번 안 한 게 그렇게 큰 죄야? 엄마, 솔직히 엄마가 호주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 호텔비에 용돈에 쇼핑까지 한 번 오면 1,000만 원은 그냥 깨져. 우리 장모님은 해외 사는 사위 생일이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시는데 엄마는 매년 여기 와서 대접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뭐 사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잖아. 나도 이젠 엄마가 불편해. 며느리는 남이잖아. 아들 입에서 며느리는 남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요? 고작 카톡 한 통 안 한 게 이렇게 서운할 일인지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며느라, 너 얼마 버니?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고 남편은 직장 다니고 저는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동네마다 카페가 넘쳐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예요. 근데 더 힘든 건 시어머니예요. 저한테 매번 이번 달은 얼마 벌었니? 오늘은 몇 시에 문 닫았어? 재료비 빼면 얼마 남아? 이런 걸 계속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총각 때도 그랬냐고 물어보니 그랬대요. 근데 며느리는 저한테는 훨씬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만 좀 물어보라고 눈치까지 주는데 시어머니는 아니, 말해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손님이 많았다 말하면 그럼 오늘 용돈 좀 챙겨주는 거야? 손님이 없었다 말하면 그럴 때일수록 돈을 써야 들어온다. 은근히 뭔가 바라는 말투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스트레스, 적게 벌어도 스트레스. 저는 점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겁나요. 이럴 거면 결혼 왜 했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다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나요? 못생긴 남자랑 사귀어 줬더니 저는 25살 알바생인데요. 얼마 전 친구랑 헌팅포차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남자들이 떠들길래 고개를 돌렸는데 한 명 빼고 다 진짜 훈남들이더라고요. 부인은 합석을 하게 됐고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옆에서 그 못생긴 남자가 자꾸 저한테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연락처라도 받아놓으면 훈남 오빠들이랑 또 만날 기회가 생기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번호를 받았죠. 며칠 뒤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고 심심해서 나갔다가 하루 일일 데이트를 했는데 얼굴 빼고 다 괜찮은 거예요. 옷도 잘 입고 매너도 좋고 센스도 있고 선물도 사주고 저랑 취향도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제가 사귀어 주기로 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그 사람 휴대폰 알림창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여자 이름이 계속 뜨는 거예요. 뭐지, 얼굴은 제 기준 역대급으로 아닌데? 연애는 나보다 훨씬 잘하고 다니네. 저 진짜 어이가 없고 자존심이 확 상해버렸어요. 이 이친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은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과 매년 해외여행 가능하신 분. 결혼을 6개월 앞둔 예비신부예요. 얼마 전 예비 시부모님이 저한테 결혼하면 매년 해외여행 한 번씩 꼭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너도 친구나 엄마랑 여행 자주 가잖아. 그거 어려운 일 아니지 않냐
이러는데. 아니요, 저한텐 너무 어렵거든요. 결혼 얘기하면서 금전적인 도움 받은 것도 거의 없는데 시댁이랑 매년 해외여행이라니 누가 그 일정을 다 짜고 숙소 예약하고 항공권 비교하고 해야 할까요? 더 황당한 건 패키지 여행은 싫다시네요. 자유여행으로 여유롭게 다니고 싶대요. 그 여유가 전부 제 노동인 거죠. 차라리 제사 준비가 낫겠다 싶었어요. 이게 무슨 여행입니까, 봉사지. 남자친구는 그게 그렇게 예민한 일이냐는데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진짜 숨이 턱 막혔어요. 결혼 전부터 이러면 앞으로는 도대체 어디까지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부탁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친과 함께 볼 거예요. 데이트비 월 80도 못 쓰면 연애 왜 해요? 저는 장거리 커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요. 솔직히 데이트 한 번 하면 20 정도는 그냥 나가잖아요. 밥 먹고 카페 가고 쇼핑도 좀 하다가 영화 보면 끝 아닌가요? 근데 남친이 요즘 부담스럽대요. 20 쓰는 게 너무 힘들대요. 성인 남자가 일주일에 20도 못 쓰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다들 애인이랑 데이트하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쓰지 않나요? 멀리서 오니까 기름값도 든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선택이잖아요. 저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건데 제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그걸 가지고 부담스럽다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쓰면서 부담된다 이런 말 들으니까 좀 어이없더라고요. 솔직히 그 정도도 감당 못하면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죠. 무슨 연애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남친이 진짜 쪼잔한 거 맞죠? 노쇼, 제가 진상인가요? 저는 30살 초보 엄마로 아이 낳고 첫 호캉스를 갈 계획이었어요. 갓난아기랑 여행을 가보려고 15만 원짜리 호텔을 1박 예약했어요. 애기 키우면서 처음으로 가지는 휴가라 짐도 싸고 옷도 다 준비했죠. 근데 여행 하루 전날 애기가 갑자기 고열이 나는 거예요. 밤새 울고 열나고 정신이 없어서 호텔에 연락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체크아웃 날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호텔에서 노쇼 처리했다고 예약금 15만 원 전액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용한 게 하나도 없는데 방도 안 쓰고 조식도 안 먹고 수건 한 장도 안 썼는데 왜 돈을 다 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애기가 아파서 못 간 건데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기저출산 시대에 애기 아파서 간호하느라 못 간 건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보호해줘야 하지 않나요? 제가 진상인가요? 아니면 호텔이 너무 냉정한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남편이 노래방에서 40만 원 2번 긁었다. 저는 공장에서 3교대하며 2 아이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외할머니가 같은 아파트에 사셔서 아이들은 주로 엄마가 봐주시고 저는 밤낮 없이 일하죠. 그날은 단순히 생활비 정리하다가 남편 카드 내역을 보게 됐어요. 노래방 40만 원 2번, 단 하루, 2시간 간격으로. 저는 처음엔 카드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제처가 똑같더라고요. 심지어 동네 평범한 노래방이었어요. 일반 길거리 옆에 있는 흔히 보는 노래방이요. 근데 단 몇 시간 만에 80만 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마이크 잡는 돈은 아닌 거잖아요. 남편은 친구 2명이랑 갔대요. 근데 3명이서 80만. 그럼 노래 말고 뭘 한 걸까요? 남편한테 더 물으면 거짓말할 게 뻔하니까 지금은 그냥 숨죽여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궁금해요. 노래방에서 40만 원 2번 긁을 수 있는 이유 혹시 아세요? 저 이 금액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남편 문자에 이런 게 왔어요. 이게 뭔가요? 남편 휴대폰으로 이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술 5병 100, 빛나 25, 소희 82, 민우 12, 수진 36, 민경 78, 룸티 14, 총 347 나왔습니다, 형님.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모르는 다른 세계의 언어 같은데 단순 계산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인 이 문자. 단순한 회식 정산 문자 아니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3가지예요. 첫째, 왜 이 많은 금액을 남편이 혼자서 먼저 다 결제했는지입니다. 둘째, 이름 옆에 적힌 여자 이름마다 금액이 다 다른 게 단순히 술값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려주세요. 셋째, 문자 마지막에 적힌 룸티라는 항목. 설마 술자리에 방 사용료 같은 게 따로 붙는 건가요? 제가 뭘 정확히 알아야 남편한테 따지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비슷한 상황 겪어보신 분이나 좋은 방법 있으신 분들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김장하러 오라니까 며느리가 당당하게 싫다네요. 우리 집은 해마다 김장을 집안 행사처럼 해왔어요. 식구들 모여서 도와주고 끝나면 같이 밥 먹는 연중 큰일이죠. 올해는 며느리도 들어왔으니 아들에게 주말에 김장하러 오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눈치 보니 며느리 때문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안 행사니까 꼭 와야 한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너무 당당하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결혼했으면 이미 원가정에서 분리돼 새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오라 하시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김장하는데 혹시 시간 되면 와서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을 하셔야죠. 생신 챙기고 명절 가고 제사 챙기고 안부 인사드리는 건 도리지만 김장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못 간다고 하면 됐지. 왜 또 저한테 직접 전화하셨는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했습니다. 평생 가족이면 당연히 함께하던 김장이었는데 제가 너무한 건가요? 아니면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달라진 건가요? 기센 며느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집은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김장, 제사, 생신상, 어버이날, 결혼기념일. 힘들어도 제가 알아서 다 해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다음 주가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두 분이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저희는 일정이 있어서요. 이번 김장은 몇 포기 정도 할까?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저는 안 가고 안 먹어요. 시아버지 생신날엔 주말에 와서 같이 준비하면 어떻겠니? 저도 주말엔 쉬어야죠. 저희 아빠 생신도 직접 안 가고 용돈만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솔직히 저 없었을 때도 김장이나 제사나 생신상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 생겼다고 그 짐을 다 저한테 넘기진 마세요. 저는 제 가정에 충실할 거고 어머님 가정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이게 요즘 말하는 기센 며느리라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걸까요? 솔직히 속에서 화병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 후에도 끝나지 않은 결혼 전 사건. 이 문제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결혼 전 남친이 부모님께 저를 소개한다고 해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아직 날짜도 안 잡힌 상태라 부담스러워서 최대한 늦추고 싶다고 했지만 계속 인사 가자는 말에 결국 갔어요. 그런데 당일에 알게 된 사실, 밖이 아니라 집에서 밥을 먹는 자리였던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도 없어서 어색한 분위기 속에 밥을 먹었죠. 그러다가 참외를 먹자는 말이 나오는데 갑자기 남친이 제 허벅지를 툭툭 치더니 눈치 주면서 참외를 깎으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참외를 예쁘게 깎을 자신도 없었고요. 그런데 남친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해야 이쁨 받는 거야. 다 널 위한 거야. 근데 저는 아직 며느리도 아니고 첫 인사 자리인데 남친이 이렇게 요구하는 건 저를 배려하지 않은 행동처럼 느껴졌어요. 아직도 이 사건 때문에 말다툼하는 부부.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서운했을 것 같나요? 남친일까요? 아니면 저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남남인 오빠의 조카에게 돌반지까지 해야 하나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3살 차이 오빠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오빠하고 친하지 않았고 지금도 거의 남남입니다. 20살 이후 혼자 살며 부모님과만 따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결혼한 뒤부터 새언니에게 어버이날 식사나 부모님 생신 선물상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각자 알아서 하자고 말했습니다. 작년 말 추석 때 조카를 처음 봤는데 인사만 하고 방에 있었더니 섭섭하다는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조카 선물도 없고 아이를 한번 안아주지도 않았다며 상식이 없다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가족과 가까이 지낼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자 부모님께 울면서 전화가 왔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제는 조카 돌잔치에 안 올 거냐? 돌반지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인간이라면 와야 하지 않냐고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돈 있어 보이는데 나만 없는 건가요? 저만 이렇게 뒤처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고 통장엔 늘 잔고가 빠듯합니다. 근데 주변을 보면 다들 차는 기본이고 전세든 월세든 집도 있고 외식도 자주 하고 헬스장도 다니고 돈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다들 돈 있어 보이는데 나만 없는 건가요? 솔직히 묻고 싶어요. 다들 빚으로 사는 건가요? 저만 뭐 하나 결제할 때마다 한참 고민하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돈 없이 산다는 건 마치 아무 보호도 없이 한겨울 벌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에요. 바람은 계속 불고 몸은 점점 굳어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나만 사회에서 밀려난 기분입니다. 요즘 들어 세상이 저만 빼고 잘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다들 이렇게 버텨가며 사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저만 이렇게 외로운 건가요? 남친이 스킨십을 안 해요. 이거 좀 이상한 거 맞죠? 만난 지 5개월 된 커플입니다.
저는 30명, 남자친구는 40. 일주일에 2번씩 만났고, 만날 때마다 술도 꽤 마셨는데, 킨십은 손잡고, 뽀뽀가 전부였어요. 키스도 없었습니다. 남친은 여자를 몇 년 만에 다시 사귀는 거라 했고, 저를 항상 수아씨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썼어요. 사람도 집에 잘 안 들이고, 음식 냄새 싫다고 배달만 시켜 먹고, 욕실 더러워지는 거 싫어서 샤워도 집에서 안 하고, 헬스장이나 사우나에서 하는 사람. 자기 루틴이 아주 확고했어요. 아버지도 밤 9시면 주무실 준비를 하시는데, 자기도 그런 삶을 꿈꾼다고 하더라고요. 킨십 말고는 대화도 잘 통했고, 저한테도 잘했고, 항상 제가 있는 대로 와주고, 데려다주고 돈도 다 썼어요. 노력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제가 너무 조급했던 걸까요?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 나이에 이 정도 스킨십은 분명히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거짓말 못하는데 시모가 김혜수 닮았대요.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드려 갔습니다. 근데 예비 시어머니가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거울 앞에서 본인 얼굴에 취해 나 젊었을 때 김혜수 판박이었어. 명동 나가면 사람들이 사인해달라고 난리였어. 어디 가요? 제 눈엔 아무리 봐도 나문희 선생님인데요. 식사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사진첩을 들고 나오시더니 제 얼굴 앞에 들이대며 봐라 이때 내가 김혜수랑 똑같지? 저는 진짜 거짓말을 못해서 웃기만 하고 있었는데 왜 말이 없어. 진짜 닮았잖아. 대답을 계속 강요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 입에서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안 닮았는데요. 안 닮았는데요. 뭐라고? 마침 주방에서 과일을 들고 나오던 남친이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거울 좀 봐. 그냥 나문이라고. 남친의 무자비한 팩트 폭격에 시어머니는 이놈이 이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난리가 나셨죠. 저한테는 관심 하나 없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시어머니. 이런 분을 둔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계속 만나도 되는 건지 정말 고민입니다. 남자친구 목소리가 모기처럼 앵앵거려요. 사귄 지 석 달 된 남친이 있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능력도 좋고 정말 모든 게 완벽한데 딱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앵앵거려요. 심각한 얘기에도 집중이 안 돼요.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불며 노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자꾸 제 얼굴에 터지기를 남친이. 얘들아, 비눗방울 저쪽 가서 놀아. 근데 아이들이 계속하니까 남친이 갑자기. 삼촌이 저쪽 가서 놀라니까 안 들려? 그랬더니 아이 하나가 대답하더라고요. 아저씨, 목소리 이상해요. 남친이 당황해서.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앵앵 모기 같아요. 남친이 갑자기 목소리를 깔고. 삼촌만 하면 무서워진다. 그랬더니 애들이 더 웃어요. 앵앵앵 무서운 모기다. 하면서 도망가는데 저는 웃음이 터져서 말도 못했어요. 아, 나만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구나. 입만 다물고 있으면 완벽한데. 귀를 여는 순간 깨는 남친. 저 어쩌죠? 남동생 여친 성길 수준 성형 얼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남동생 여친의 외모가 예쁘다 아니다를 떠나서 성형이 너무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살면서 본 얼굴 중 가장 공장에서 만든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강남미인. 그것보다 더 인조적인 느낌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성길 수준이요. 남동생이 눈 달고 저런 아가씨를 골랐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애둘 키우는 유부녀고 남동생은 이제 막 33살. 6개월 만나고 결혼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여자친구를 보여주더라고요. 누나가 먼저 보라면서 처음 마주한 순간 진짜로 속으로 외쳤습니다. 헉, 이 정도면 성형을 너무한 거 아니야. 코는 날카롭게 솟아있고 턱은 너무 뾰족했고 눈은 트임을 너무 많이 해서 비현실적으로 크고 전체적으로 조화가 아니라 과함이었어요. 그런데 더 싸한 느낌이 있었어요. 몸매는 뼈밖에 없는데 가슴만 모델급으로 부풀려져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아는데 눈에 딱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풀옵션 수준이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그 친구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 본인은 지금 백수. 룸메이트랑 같이 살 정도로 형편이 넉넉하진 않다는데 눈, 코, 가슴까지 수천만 원 들었을 수술을 어떻게 다 했을까? 명품 가방은 또 왜 이렇게 많지? 혹시 빚은 없는 건지 대출은 아닌지 누군가에게 의존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여친 성형 좀 많이 한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동생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예쁘면 됐지. 요즘 성형 안 하는 여자가 어딨어. 맞는 말이죠.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동생은 결혼까지 생각하는데 누나로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맞을까요? 내키지 않는 결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놈의 몰랐어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저는 지금 동생이랑 가게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 입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오는 말. 몰랐어 몰랐다고. 물건 주문을 빼먹어도 몰랐대. 손님 예약을 까먹어도 몰랐대.
정산 틀렸냐고 물으면 진짜 몰랐다고 해요. 이쯤 되면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어요. 어제도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야, 제발 좀 몰랐다는 말 그만해라. 그랬더니 그럼 어쩌라고? 진짜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하지. 진짜 몰랐는데 그럼 아는 척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동업이라고 하지만 너 때문에 불안해서 맘 편히 쉬지를 못하겠어. 또 무슨 실수를 할지 몰라서 정말 매일이 살 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그럼 나한테 정확하게 말을 해. 헷갈리게 하지 말고. 진짜 대화가 안 돼요. 형제라서 손절도 못하고 요즘은 그냥 이 인간 목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려요. 진짜 이러다 내가 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 고칠 수 있을까요? 15년 만에 만난 제자가 건넨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어요. 2년 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잘리듯이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 뒤로 재취업도 못하고 점점 제 자신이 싫어졌어요. 자존감도 떨어져 여름 내내 집에만 있었는데 어느새 가을이 온 거예요. 며칠 전 가까이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나갔는데 가게 안이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근데 낯선 젊은 학생이 다가오더니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학원에서 알바하던 시절 15년 전 제 제자였대요. 피하고 싶었는데 웃으면서 말하길래 억지로 가게에 들어갔어요. 제자는 칼국수를 먹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저 부모님 이혼하고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좋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사람 무시하고 살아요. 감사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가 가슴이 뜨겁게 울리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날의 칼국수 한 그릇이 요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의 온기였어요. 군대 전역 후 더 난폭해진 아들. 군대 다녀오면 철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그날 이후로 지옥이 됐어요. 동생은 전역하자마자 완전히 변했어요. 엄마가 불러도 대답 없고 방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씻지도 않고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아요. 돈이 떨어지면 엄마나 돈 한마디, 받고 나면 땡큐 하고 끝. 예전엔 미안하단 말도 하던 애였는데 이젠 나이 먹고 그러고 살지 마 하면서 우리를 비웃어요. 그럼 집 나가라 하면 내가 왜 나가? 여긴 내 집이야. 엄마는 포기했고 아빠는 밀치기까지 당한 뒤 이젠 그 애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세요. 밤마다 쾅쾅 소리나고 옆집에서 항의가 와요. 경찰이 온 적도 있어요. 저는 취업 공부해야 하는데 그 소리가 제 심장에까지 울려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끔은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하나 도망쳐야 하나 모르겠어요. 군대가 사람을 좋게 바꿨다는데 우리 집엔 괴물이 하나 돌아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동생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은 무조건 돈 많은 남자와 하세요. 결혼은 사랑으로만 되는 줄 알았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눈, 코, 턱 다 손봤어요. 그렇게 외모 자신감으로 키 크고 잘생긴 남자랑 결혼했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 잘생긴 얼굴로 바람만 피우더라고요. 경제관념은 없고 돈은 있으면 다 쓰고 생활비는 늘 빠듯했어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하고 버텼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냉장고가 비면 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이제는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나세요. 키 작고 못생겨도 괜찮아요. 경제관념 있고 책임감 있고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그게 진짜 복이에요. 주변에서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헤어지고 새 인생 살아라.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혼은 두려워요. 다시 혼자가 될 자신도 없고 요즘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혼할까 버텨볼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히 입 닫고 살아라. 사귄 지 6개월 됐어요. 처음엔 매너 있고 다정했어요. 근데 석 달쯤 지나니까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싸울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감이 어딨어? 여자가 바락바락 대들어. 감히 나한테 눈을 그렇게 떠? 감히 내 말 끊지 마. 입만 열면 감히. 진짜 시대를 거꾸로 사는 남자예요. 하루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라. 옛날 같으면 너 같은 성씨는 얼굴도 못 맞췄을 거야. 나 같은 양반과 사귀는 걸 영광인 줄 알아. 그 말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외쳤죠. 야, 너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히 생각해라. 조선시대였으면 내 손에 벌써 저 세상 갔어. 과학수사가 널 살렸다. 요즘 세상에 네 헛소리 다 들어주고 사는 여자 없어. 시간이 금인 시대에 그딴 양반 코스프레를 왜 나한테 하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남친이랑 이제 끝낼 건데 어떻게 끝내야 속이 시원할까요? 그냥 문자로 툭 끊어버릴까? 아니면 감이라는 말 한마디로 되갚아줄까? 댓글로 속 시원한 방법 알려주세요. 9살 딸 때문에 결국 폭발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1년 된 부부고 9살 첫째 딸과 8살 둘째 아들 이렇게 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사실 평소에도 육아 문제로 말다툼이 종종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크게 싸웠어요. 솔직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날 일을 일찍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내가 아이들 학원에 데리러 나간 상태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스파게티 소스가 딱 있길래 오랜만에 아빠 손맛 좀 보여줄까 싶었어요. 파스타면 넣고 소고기 볶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베이컨까지 듬뿍 넣고 마지막엔 파슬리 가루 톡톡 뿌려서 완성. 아빠가 해주는 밥 맛있게 먹겠지 싶은 마음에 내심 뿌듯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때마침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왔고 밥 먹자 하고 상을 차렸죠. 아들은 맛있다며 잘 먹는데 9살 딸아이가 첫 입을 먹자마자 우에구액하면서 맛없다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숟가락 내려놓고 TV 앞으로 가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치킨 먹고 싶다고 떼를 씁니다. 아내는 그럼 치킨 시켜줄까 라고 말했고 저는 바로 막았습니다. 이렇게 다 받아주면 버릇 없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말했어요. 아빠가 만든 거 반이라도 먹어. 안 먹으면 오늘 저녁 없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아이한테 너무 강압적이라고. 그 말에 저도 화가 폭발했습니다. 결국 딸은 울고 아내는 치킨 시키려 하고 저는 그걸 또 막고 싸움만 커졌습니다. 지금도 헷갈립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건지 아내가 아이 편만 드는 건지 아빠는 어디까지 단호해야 하고 어디서 내려놔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밝고 예의 바르다 해서 내심 기대했습니다. 집값 4억, 예식장 비용, 하와이 신혼여행까지 아낌없이 지원했죠.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온 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니 아들이 여독 푸느라 피곤했다고 하더군요. 그 옆에서 들린 며느리 목소리. 누구야? 아버지야. 그냥 끊어. 진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에도 아들 혼자 왔습니다. 가는 길에 싸워서 수진이가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명절에도 점심만 먹고 2시간 뒤 기차 타고 휙 떠났죠. 최근엔 같은 단지에 사는 안사돈 만나러 간다길래 우리 집도 잠깐 들러라 했더니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아, 일정 빡세서 안 돼요. 우리도 피곤해요. 아, 정말 왜 그러셔? 제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돌아온 건 무시와 차가움 뿐입니다. 50만 원 선물했는데 현금 봉투 안 줬다고 욕먹은 며느리. 50만 원짜리 선물도 드렸는데 용돈 봉투를 안 줬다고 서운하셨답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시어머니 생신을 위해 몇 달 전부터 눈여겨본 전자제품을 준비했고 생신날엔 횟집에서 식사까지 대접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우연히 대학 후배가 와서 과일 한 박스를 선물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차에서 봉투 좀 가져와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우 됐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그게 현금 봉투라고 착각하신 겁니다. 결국 아가씨는 남편에게 어른이 거절해도 가방에 찔러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원망했고 남편이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 전화로 오해를 풀었지만 아가씨의 행동에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날 이후로 저 정말 씁쓸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MRI 찍었는데 의사가 제 뇌를 보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동이 너무 심해서 신경과에 갔어요. 의사가 머리 MRI 찍어보자고 해서 찍었는데 제가 일반 사람들과 뇌 모양이 다르대요. 그러더니 아주 조용하게 묻는 거예요.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혹시 사이코패스 뇌 구조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현 뇌 구조는 사이코패스 뇌 유형과 비슷합니다. 유전될 가능성이 높으니 결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결과 설명 들으면서 제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저 평생 살면서 남한테 피해준 적 없어요. MRI 한 장 때문에 제가 갑자기 사이코패스 취급을 받는다고요? 저 아직 30대 초반,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저 같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요즘 딩크 남자도 있지만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여자친구 내가 사이코패스 구조래. 이 말 들으면 그냥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저 어떡하죠? 39살. 지금 시작하면 늦을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그동안 뭐 했지? 저는 39살 미혼입니다. 투자에 실패해 가진 돈은 다 날렸고 이 나이가 되도록 집도 차도 없으니 쉬지도 못하겠어요. 직장은 버티기 힘들지만 새 일자리를 찾을 용기도 없었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멍하니 있다가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도 없어요. 22살 때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 후로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때부터 뭘 이루겠다는 목표도 없이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문득 10년 뒤 49살의 제가 계속 이렇게 살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자격증 3개를 따고 새로운 시험도 준비 중이에요. 몸은 39살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20살 그때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다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친구가 T라면서 막말하길래 받아쳤더니 진짜 친했던 친구가 요즘 이상해졌습니다. 난 T라서 솔직해라며 막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이 말이었습니다. 네 남편은 왜 그렇게 못생기고 능력도 없니? 너가 너무 아깝다. 내 남친은 연봉이 얼마고 집도 해오는데 난 T니까 솔직히 말하는 거야.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회사 다니고 집안도 비슷한데 대체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6년째 공무원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T답게 받아쳤습니다. 6년 동안 공부 제대로 한 거 맞아? 데이트, 알바, 여행 다니라 책은 열어봤니? 그랬더니 친구는 갑자기 울컥 너 공감할 줄 모르냐 난리치더니 다음날 보니 인스타에서 저를 언팔해버렸습니다. 본인이 한 막말은 괜찮고 내가 한 말은 기분 나쁘다. 이게 솔직함인가요? 막말인가요? 결혼해도 될까요? 남친의 충격 막말.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무조건 결혼 자금 내셔야 돼. 제가 그건 부모님 선택 아니야? 했더니 아니야. 무조건이야. 강북이나 노원은 애들 질이 안 좋아. 난 강남 토박이라 완전 달라. 이건 무슨 과학적 검사라도 해본 걸까요? 동물 얘기가 나오면요. 동물 키우는 사람? 다 사이코 같아. 내가 대화해보면 다 그렇더라고. 듣는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친구네 5층 빌라 보더니 와, 이런데도 사람이 사는구나. 제가 친구였다면 진짜 상처였을 거예요. 결정타는 이거였습니다. 친구 와이프, 광어 닮았더라. 이런 말, 정말 해야 할 말인가요? 잘생기고 겉으론 착한 사람 같지만 이런 막말을 들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길에서 침 뱉는 사람들 보아라. 저는 길에서 아무데나 침 뱉는 사람들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얼마 전 지하철에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앞에 계신 아저씨가 갑자기 침을 퇴하고 뱉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너무 기분 나빴는데 또 한 번 침을 뱉는 순간 그 침이 계단 손잡이에 그대로 붙어서 흘러내리는 걸 보고 역겨움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지만 세상이 너무 험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외국인 친구들도 좀 친해지면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왜 길에서 침을 그렇게 많이 뱉냐고. 진짜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해요.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싫지만 아무데나 침 뱉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근데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때 말 한마디 못했을까?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아저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이에요. 요즘 한류다 K문화다 분위기 좋은데 제발 침 뱉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은 하지 말자고요. 지금이라도 제 생각을 남겨봅니다. 여러분 생각도 알려주세요.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가족.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에게 소외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엄마는 늘 오빠만 우선시했고 저는 혼자 밥 차리고 빨래해야 했죠. 오빠 옷은 새로 사주면서 저는 물려받기만 했고 제가 덥다 해도 에어컨은 안 켜주다가 오빠가 말하면 바로 켜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험을 망치고 울고 있을 때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원래 기대도 안 했다. 그냥 집안일이나 잘해.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오빠가 동시에 아팠는데 엄마는 제 방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죠. 오빠 열 좀 재고 밥 좀 가져다 줘.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살이 되고 나서야 갑자기 잘해주시더니 오빠에겐 집과 차를 줄 계획이라면서 저한테는 생활비와 용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독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받으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가끔은 제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넌 혼자서도 잘 살 거다. 그래도 내 동생들은 잘 챙겨야지. 이제는 동생들까지 떠맡기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딸이 아니라 돈줄같이 느껴져요. 전 그냥 외톨이일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쌓인 차별 때문에 저는 가족이지만 가족 속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년의 사랑, 통장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노년에도 사랑이 찾아올까요? 저는 63살 여자입니다. 몇 달 전 복지관에서 66살 남자를 만나면서 가슴 떨리는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둘 다 배우자를 일찍 여의고 공통점도 많아 금세 친해졌죠. 여행도 가고 카페도 다니며 이런 게 사는 즐거움이지 하고 웃었죠. 그런데 최근 그 남자가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통장 상견례 한번 하자. 주변에 물어보니 노년 커플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라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합니다.
젊은 시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다 공개해도 괜찮을까? 숨기면 그가 떠나버리진 않을까? 사랑은 달콤하지만 돈 앞에서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댓글로 부탁드려요. 요즘 들어 노후 비용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은퇴하려면 1인당 5억은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저는 결혼도 늦었고 자식도 없어요. 제 노후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5억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모으라는 건지 막막합니다. 성실히 일해서 저축도 하지만 집은 마련해야 하고 생활비도 써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라는 건 끝이 없는 마라톤 같아요. 더 걱정되는 건 혹시 병원비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은퇴 후에는 매달 무슨 돈으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만 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안전한 노후를 위해선 도대체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이혼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지방으로는 안 가고 싶어. 아빠가 지원해 준다면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 인서울 대학 나와서 여기서 회사 다니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엄마랑은 나중에 놀러 갈 순 있지만 지금은 환경이 나빠지는 곳으로 전학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딸이 너무 현실적으로 어른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연 아이를 제 곁에 두는 게 맞을까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제가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당일에만 내려가겠다니 시아버지가 오지 말래요. 결혼하고 첫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에 살고 시댁은 대전인데 맞벌이다 보니 추석 당일에만 내려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사가 중요하니 첫 차로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시아버님은 제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박도 안 하고 올 거면 오지 마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가 당연히 희생해야 하나요? 양가에서 도움 하나 받은 적도 없고 저희 부부는 둘이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저희 당일에 가서 제사만 지내고 오면 안 될까요? 그런데 돌아온 답은 그게 며느리냐? 손님이지. 넌 며느리 자격 없다. 당일만 가겠다 했을 뿐인데 며느리 자격이 없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하시겠나요? 정말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내 휴대폰에 저장된 시댁 식구들의 별명. 저는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은 아내와 외식을 하던 날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즐겁게 얘기하던 중 아내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투털보 삼촌, 누구냐고 묻자 아내는 태연하게 친구야 라고 넘겼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방금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너랑 같이 있는 거 아니니? 그날 아내와 한바탕 하고 나서 아내는 장난이라 했지만 전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가 잠들었을 때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 충격적인 별명들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개털, 형은 기생충, 여동생은 투정머신, 저는 허수아비 택배기사.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아내의 이런 행동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후라이팬 뒤까지 헹구시나요? 설거지를 하는 남편의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남편이 팬 앞뒤를 닦는 건 좋은데 헹굴 때 팬 앞쪽만 열심히 헹구고 뒤는 거품 뚝뚝 묻은 채로 가스레인지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왜 뒤는 안 헹궈? 뒤로 요리하냐? 신경 쓰지 마. 거품 그대로 두면 가스레인지 상한다니까. 괜찮아. 불만 잘 붙으면 됐지. 어차피 다 마른다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 이상하다면서 뭐라 할걸? 아무도 뭐라 안 할걸? 여러분, 진짜 후라이팬 뒤는 안 헹궈도 되는 건가요? 이 헹군다와 이 그냥 둔다. 댓글로 의견 좀 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모쏠, 사각턱에 비해. 여러분, 저는 모쏠입니다. 이유요? 제 얼굴, 바로 이 각진 사각턱 때문이죠.
저희 가족은 말 그대로 사각 패밀리. 엄마, 아빠, 동생까지 전부 네모난 턱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살 빼면 좀 나아지겠지? 죽어라 다이어트하고 땀 뻘뻘 흘리며 운동했는데 결과는 충격. 턱살만 빠지고 사각턱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이젠 제 얼굴이 건축학적으로 완벽한 정사각형. 구글 지도에 등록하면 건물로 착각했습니다. 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각턱이 제 정체성이고 제 길이다. 뭘 어떡합니까? 돈도 없고 이미 유전이 다 해놓은 일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외모 고민 있으세요? 댓글에 털어놓고 우리 인생 네모나게 풀어봅시다. 엄마가 집에만 오면 제 방은 잔소리 폭격장이 됩니다. 저는 자취하는 30대 딸입니다. 엄마가 집에 오실 때마다 꼭 시작되는 게 있죠. 끝없는 지적질입니다. 제 방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전부 불만거리예요. 최근에는 멀티쿠커를 보고 또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멀티쿠커예요. 찜기도 되고 냄비도 돼요. 별걸 다 샀네. 그냥 찜기 하나 쓰면 되지 이런 걸 왜 샀어? 이거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친구가 왜 이런 걸 선물하냐? 이건 또 뭐야? 네임펜으로 적어놓은 주의사항을 보시곤 또 한마디. 이런 당연한 걸 굳이 적어놔? 설명도 너무 많네. 저는 참고 또 참다가 말했죠. 엄마, 그냥 이거 제가 갖고 싶다고 해서 친구가 준 거예요. 아유, 요즘 애들은 왜 서로 사달라고 하고 그래? 이해가 안 된다. 엄마, 그만! 잔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예민하니 아직 남자도 없지.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신우와 시어머니 간병인 문제. 이거 나만 황당한가요? 신우에게 간병비 얘기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얼마 전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놀란 것도 잠시 신우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엄마 간병인은 무조건 제일 비싼 걸로 24시간 돌리고 병실은 1인실로 그러더니 결정타. 간병비는 매주 현금으로 금요일마다 보낼 것. 아니, 통보만 주르륵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집은 남편은 월급쟁이, 저는 알바하는데 출산 후 대출 이자 갚느라 현금 한 푼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우 눈에는 우리가 제일 여유 있어 보이나 봐요. 사실 과거에도 아들 돌잔치 날 갑자기 자기 생일 파티를 열고 축의금만 쓸어갔던 신우. 이번엔 못 참았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딱 잘라 말했죠. 간병비 각자 해요. 신우가 펄쩍 뛰었지만 더는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며느리이기 전에 저 자신의 삶을 지키는 선택을 하려 합니다. 정말 미치게 보고 싶은 짝사랑 그녀. 저는 지금 한 여자에게 미치도록 빠져 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본 건 회사 근처 카페였어요. 비 오는 날 커피를 기다리던 그녀가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면서 창밖을 보던 그 순간 정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그 카페로 출근하듯 가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환해집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눈에 들어옵니다. 메이크업도 거의 안 했는데 햇살이 비치면 얼굴이 반짝거리고 그 특유의 향기까지. 그냥 그녀 자체가 따뜻했어요. 솔직히 몇 번 말을 걸까 하다가도 내가 괜히 민폐 아닐까 싶어서 멈췄습니다. 내가 가진 건 평범한 직장, 평범한 인생. 그녀한테 어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매번 그녀를 보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퇴근길 버스에서 문득 창밖을 보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그냥 한 번쯤 밥이라도 같이 먹어보고 싶은데 고백해도 될까요? 괜히 고백해서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게 지금은 더 행복한 걸까요? 첫사랑을 찾고 싶어요. 저는 64살 남자입니다. 10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다 출가시키니 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참 허전합니다. 그러던 중 친구에게서 제 첫사랑 여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녀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대요. 자식이 있다는데 출가했는지는 모르겠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대 그 시절 그녀는 햇살처럼 밝았고 웃을 때마다 세상이 환해졌죠. 강가를 걸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세월이 흘러버렸지만 찬바람이 부니 마음이 더 공허해져요. 그녀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만나면 서로 늙은 모습에 실망할까요?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서 커피 한 잔 나누며 옛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욕심일까요? 아니면 아직 남은 인연일까요? 여러분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로 진심 어린 생각을 남겨주세요. 초등 6학년, 설마 진짜 저를 때리진 않겠죠? 내년이면 중학생 올라간 남학생입니다. 엄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과자 먹고 과자 봉지 그냥 둘 수도 있죠. 옷 벗어서 바닥에 던져놓을 수도 있죠.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 내동댕이 칠 수도 있죠. 꼭 지금 바로 치워야 하나요? 제가 나중에 치우면 되는 건데 엄마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세요. 물병 꺼내놓으라길래 일부러 6개까지 쌓였는데 엄마는 끝까지 안 치워주고 그걸 또 저한테 뭐라 해요. 엄마의 본분은 청소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공부하는 것처럼요. 용돈도 명절에 제가 받은 건데 20을 쓰든 30을 쓰든 제 돈 아닌가요? 공부 스트레스 있는데 용돈까지 간섭받으니까 미치겠어요. 시험에서 100점 받아오면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공부 잘하면 다른 건 이해해줘야죠. 근데 엄마가 이번에 또 안 고치면 매를 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요즘 시대에 이런 엄마가 어딨어요. 다른 집 엄마들은 안 그러시죠? 저희 엄마만 유난인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설마 진짜 저를 때리진 않겠죠? 사연 후기, 설마 진짜 저를 때리진 않겠죠? 엄마가 제 사연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누나, 어른님들. 사연 후기 남깁니다. 일단 저 엄마한테 진짜 두드려 맞을 뻔했어요. 엄마가 제 사연을 보셨더라고요. 학원 마치고 오자마자 저를 부르시더니 너 사람들한테 욕먹으려고 작정했니?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 생각 좀 하고 올려. 이러시면서 혼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를 올린 건데요, 라고 했더니 너는 매가 답인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테스트 하려고 텀블러 안 치운 거냐고. 조그만 게 어디서 엄마랑 기싸움 하냐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용돈 깎는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 나 여기 또 올렸어. 보고 있지? 우리 이제 유명인사야. 엄마 사랑해. 용돈은 깎지 말고 올려줘. 대신 과자 봉지는 버릴게. 퇴근 시간마다 나를 막는 그 사람. 고작 그 몇 분 때문에 화가 납니다. 고작 이런 일로 짜증난다는 게 웃기지만 이게 주 5일 매일 반복이라 미쳐버리겠어요. 우리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세대. 퇴근 시간만 되면 2층에서 다 눌려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10,000원 되고 우린 그냥 멍하니 기다립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부서 퇴근 루틴이에요. 야근 아니면 전원 단체 퇴근. 그리고 그중 한 명, 문제의 그분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돼서야 가방 주섬주섬, 폰 찾고, 코트 챙기고, 화장실 갔다가 또 뭐 흘리고 그 사이에 엘베가 내려왔는데 또 놓쳐요. 결국 5분 10분씩 늦게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했어요. 대리님 정시에 바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모두들 조금 힘들어 하시네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행동은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똑같이 행동하더군요.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칼퇴 1분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루틴이 제 멘탈을 갉아먹습니다. 12억 숨기고 3년 연기한 아내. 사실 아내의 용돈 지랄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술에 취해 들어와 기분이라며 5만 원 한 장을 쓱 내밀더군요. 그 다음엔 10만 원, 그 다음엔 30만 원.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야? 나 아줌마들 사이에서 재테크의 신이야. 주식 좀 대박 났어. 라며 능청스럽게 넘겼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용돈의 액수가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커질수록 아내의 눈빛은 변해갔습니다. 고마워하는 제 모습을 보며 아내는 마치 구걸 나는 거지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아내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죠. 그날도 아내가 술이 거하게 취해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너 용돈에? 찌질하게 낡은 옷 좀 입지 말고. 심연째 외벌이하며 점심값 아끼려 편의점 도시락만 먹던 제 뺨에 전업주부 아내가 돈 뭉치를 던졌습니다. 전업주부가 이 새벽에 이런 돈이 어디서 나? 오빠처럼 굽실거려야 돈 생기는 줄 알아? 진짜 구질구질해. 죽기 싫은 관둬. 저를 벌레 보듯 하는 아내의 낯선 눈빛.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요? 그날 밤 아내의 가방에서 나온 낡은 통장 하나를 펼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 10, 100, 1000, 만, 억. 제 이름이 아닌 아내 개인 통장에 12억 원. 아내는 복권에 당첨됐던 겁니다. 충격적인 건 입금 날짜. 3년 전이었습니다. 아내는 3년 동안 가난한 척 연기를 해온 겁니다. 친정 식구들과 럭셔리 해외여행 다니고 친정오빠 외제차까지 바꿔주고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고 다니며 이미 4억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제가 아파트 대출금으로 투자까지 뛰며 힘들어하고 우리 부모님 병원비 없어서 쩔쩔 맬 때도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돈 쓰기 바빴죠. 주식해서 돈 벌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최근 카드값만 한 달에 3천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이젠 3년을 속이고 자기 가족만 챙긴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이혼해. 어차피 복권 당첨금은 특이 재산이라 너 한 푼도 못 받아.
아내는 당당했습니다. 10년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아내. 저는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아끼는 그 내 돈의 절반 제가 반드시 가져올 겁니다. 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친정엄마가 임신한 딸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친정집에서 처가살이를 해왔어요. 저와 남편 둘 다 모아둔 돈이 없었고 집값도 비싸다 보니 엄마가 몇 달만 지내라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몇 달이 어느새 3년이 되었어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사위가 들어온 그날부터 불편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사위 오기 전까지 엄마는 여름이면 민소매 입고 집안에서 마음껏 다녔는데 이제는 남자라고 집 안에 있으니 옷 한 벌 시원하게 못 입고 다녀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엄마는 밥을 꼭 다시 차려줘야 하고 엄마는 그걸 내내 표현은 안 해도 스트레스가 컸던 거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살면서 세상 편하게 살았어요. 설거지도 잘 안 하고 방 청소도 대충 하고 살았어요. 엄마가 잔소리하면 내가 왜 해야 해? 이러고 넘긴 적도 많아요. 겨우만 했지 행동은 딸일 때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눈치가 아주 없는 타입이라 엄마가 불편해하는 게 보이는데도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출퇴근하고 씻고 밥 먹고 그냥 그런 식이었어요. 저도 엄마 눈치가 보이니까 아이만 가지면 좀 당당해질 수 있겠다. 떳떳하게 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날도 별거 아닌 걸로 싸움이 시작됐어요. 엄마가 TV 소리가 너무 크길래 임신해서 예민하다고 그냥 소리 좀 줄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는 갑자기 폭발했어요. 내가 내 집에서 TV도 마음대로 못 틀어.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내 눈치 보면서 살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놈의 팔자 정말 지긋지긋하다. 저도 욱하는 성격이라 엄마가 말 꺼내자마자 감정이 확 올라와서 맞받아쳤어요. 그게 임신한 딸한테 할 소리야. 그럼 안정기 되면 나갈게. 그럼 됐지.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서로 사흘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엄마도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배가 당기듯 통증이 경련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생리통보다 더 강한 느낌의 통증과 뭔가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남편이랑 서둘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유산입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고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하필 우리야? 이런 생각만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유산됐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처음에 무표정했어요. 놀라지도 울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에 엄마가 말했어요. 그게 왜 내 탓이야? 꼭 나 때문에 유산됐다고 말하는 것 같아. 듣기 불편하구나. 유산된 건 안 됐지만 좀 더 경제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아기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유산됐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몸조리나 잘해서 일구할 생각이나 해. 그리고 이서방이랑 너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한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받아줘야 하니?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내 집에서 소리 죽이고 이렇게 살다가 우울증 걸릴 것 같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엄마에게 폭탄처럼 말을 던졌어요. 엄마가 집 나가라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잖아. 그래,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살아.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신지는 알지만 그래도 유산하고 온 딸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 너무 아팠고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유산 판정받은 날 저는 바로 남편 손잡고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임신하고 유산한 딸에게 집 나가라고 한 엄마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살지 머리가 혼란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걔가 니들 호구냐? 유산 1원도 안 준다. 3년 전 아내를 보내고 제 칠순 여행이라고 자식 손주 7명 경비 일체를 제가 다 냈습니다. 비행기 표에 풀빌라까지 1,000만 원 넘게 들었죠.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그저 자식들과 함께 한다는 설렘뿐이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동남아는 말 그대로 불덩이였습니다. 체감 온도가 43도라는데 숨이 턱 막히더군요. 제가 몇 년 전 다리 수술을 해서 걸음이 예전 같지 않았죠. 그런데 하필 관광지가 계단을 올라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잠시 멈춰서 땀을 닦고 물 한 모금 마시려는데 뒤에서 들려온 큰아들의 목소리는 비수 그 자체였습니다. 큰아들이 뒤를 휙 돌아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뒤에 사람 밀리잖아요. 왜 자꾸 멈춰서 흐름을 끊으세요? 주변 시선 의식하며 무안을 주는 아들의 말에 서러움이 왈칵 밀려왔지만 여행 망치기 싫어 꾹 참았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시장통 같은 번화가에서 손주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보채니까 자식들이 저를 길가 전신주 옆에 세워두더군요. 아버지,
다리도 아픈데 여기서 딱 기다리세요. 금방 사올게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저 멀리 에어컨 나오는 상가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말이 좋아 기다리는 거지. 43도 불볕의 길바닥에 저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거나 다름없었죠. 10분이면 온다던 자식들은 30분이 지나도 나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노랗게 변하는데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겨우 기어나오는 자식들 손에는 시원한 커피며 아이스크림이 들려있는데 제 몫은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나는 얘들에게 함께 즐기는 가족이 아니라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짐이구나. 다음날 아침 아예 대놓고 저를 빼놓으려고 하더군요. 아버님, 오늘 코스는 야외라 너무 덥고 언덕도 많아서 힘드실 거예요. 나 아직 끄떡 없다. 아버지는 팔팔하다며 같이 나가자고 사정했지만 자식들은 완강했습니다. 그냥 에어컨 잘 나오는 방에서 푹 쉬세요. 그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국 7명의 가족 중 아버지만 빼고 나머지는 화려한 관광지로 떠났습니다. 효도하는 척하면서 결국 저를 방에 가둔 겁니다. 자식들 다 나가고 텅 빈 호텔 방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배는 고픈데 말은 안 통하고 결국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 하나 꺼내서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내 생일이라고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온 여행인데 나는 왜 여기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나 싶어 목이 메이더군요. 제가 버려진 건가 하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에만 있기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그만 카드키를 방에 두고 나오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누구 하나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톡방에 나 문 잠겨서 로비에 있다. 살려달라는 듯한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몇 시간이 지나도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얘들아, 제발 한 명이라도 읽어줘. 마음속으로 애원을 해도 읽지를 않았어요. 결국 그 더운 나라 호텔 로비 구석에 앉아서 거지처럼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고문이야. 밤늦게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걱정은커녕 짜증부터 냈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도 없이 나와서 사람 걱정시켜요? 화부터 버럭 내더군요. 큰 며느리는 옆에서 아버님까지 챙기려니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아버님까지 왜 그러세요? 누구 하나 저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런 말까지 하며 한숨을 푹 쉬는데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입니까? 저는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나 그냥 서울 갈란다. 비행기표 당장 끊어라. 그리고 내가 내준 여행비, 숙박비 다 돌려줘.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마지못해 사과하며 내일부터는 같이 다니자고 달랬습니다. 다음날 자식들이 데려간 곳은 절경이라 불리는 유명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노인이 오르기엔 너무나 가파른 등산 코스나 다름없었죠. 제가 힘겨워하자 자식들은 또다시 저를 땡볕 어딘가에 앉혀두더군요. 아버지, 여기까지 왔는데 정상은 보고 가야죠. 금방 갔다 올 테니 여기서 사람 구경이나 하고 계세요. 1시간이면 온다던 자식들은 2시간이 지나서야 얼굴을 비추더군요. 기다리다 지쳐 입안은 바짝 마르고 땀은 줄줄 나고 정신은 혼미한데 내려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너무 걸어서 그런지 허기가 지네. 밥이나 먹으러 가요. 내려오는 길 또한 가파르고 험해서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한 걸음 뗐을 때마다 착신이 쑤시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저 멀리 앞서가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에 자식들 따라가느라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려와서 간 식당은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강한 향신료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저는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날 것 같은데 자식들은 여기 진짜 유명한 맛집이래나며 자기들끼리 메뉴판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정체 모를 고수 더미가 올라간 음식들. 정작 저는 냄새조차 버거워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제가 입도 못 대고 있으니 큰아들은 또 핀잔을 줍니다. 아버지, 현지에 왔으면 현지인 입맛에 맞추세요. 부심코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김치 있으면 좋겠다. 그 순간 식탁 위에 웃음소리가 딱 끊기더니 저를 무슨 분위기 깨는 죄인 취급하며 쳐다보는 겁니다. 큰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여행 오셨으면 현지식도 먹으려고 노력하셔야지 김치 타령만 하실 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해외여행 와서 김치를 찾아요. 둘째 며느리는 옆에서 아버님, 내일은 오전만 가고 오후엔 호텔 가서 쉬세요. 하며 대놓고 저를 일정에서 배제하려 했습니다. 아들놈은 자기 입에 고기 집어넣기 바빠서 제가 먹는지 마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들끼리 사진 찍고 깔깔거리는 그 화기애애한 풍경 속에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는 돈 내는 지갑 역할일 뿐 함께 즐기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자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화가 안 풀리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편의점에서 일하는 둘째 며느리가 또 자기 맘대로 조기 퇴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라고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내 식구니까 허 웃으며 넘겼던 세월이 독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죠. 평소 같으면 오냐오냐 했을 저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그럼 1시간 시급 빼고 가라. 며느리가 정색하면서 아버님 진짜 정 떨어져요. 가족끼리 시급 몇 푼에 꼭 이래야겠어요. 이러면서 따지는 겁니다. 저는 평생 참아온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가족, 야 이 사람아, 여행 가서 나 혼자 방에 가둬놓고 컵라면 먹게 할 때도 내가 가족이었냐? 돈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여행 가서 나 혼자 둘 때는 남보다 못했던 것들이 어디서 가족 타령이야? 그 소리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편의점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주려고 아끼고 모았던 제 명의 집이며 땅이며 이제 절대 안 물려줄 겁니다. 변호사 만나서 기부하는 법도 알아보고 나중에 사후 자식들 국물도 없게 만들 생각입니다. 동호회도 나가고 맛있는 거 혼자 먹으러 다니니까 이렇게 속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저는 이제 제 인생 다시 살러 갑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정작 본인 마음은 돌보지 못했던 수많은 부모님께 이 사연이 작은 경종이 되었으면 합니다.